네, 취준생들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금요 스페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영화도 감상하시고 또 직업의 세계도 알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자세히, 더 깊숙이 알려주실 분입니다. 시대 21의 김이주연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화요일에 연휴가 있었잖아요. 석가탄신일 연휴였는데 좀 잘 쉬셨습니까? 네, 저 쉬지도 못하고 저는 일을 했습니다. 아, 또 일? 네. 직접 출근을 하셔서 또 일을 아니요, 하는 인터뷰가 건가요? 마침 그날 2건이나 잡혀가지고 아. 네,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연휴를 보냈습니다. 뭐 영화 배우 네, 인터뷰? 인도에서 온 배우 한 분 인터뷰했었고 네. 예, 영화제 관계자들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알차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주연 기자님과 함께 혹 빠질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영화 소개하기에 앞서서 일단 감독 네. 얘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혹시 두 분은 이창동 감독이라고 아시나요? 이창동 감독님 하면 사실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제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최근 또 칸 영화제에 진출하셔서 네, 네. 논란이 아니군요. 화제가 화제. 됐던 분 아니에요? 화제가 됐던 분이죠. 네, 논란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출품된 유일한 한국 영화여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남규 아나운서처럼 이창동 감독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개봉한 그리고 칸 영화제의 화제작 버닝을 소개할까 합니다. 와. 네, 감독님처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인데요. 역시 기자님과 함께하니까 이렇게 새로운 신작들을 따끈따끈하게 소개를 받는 것 같아서 기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칸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호평이 이어져서 아무래도 버닝이 수상을 할 것 같았는데 본상 진출을 못해서 좀 아쉬웠거든요. 기자님은 좀 어떻게 예측을 하셨나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황금 종려상은 못 받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상을 하나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버닝이 칸에서 상영되고 난 직후에 해외 매체로부터 평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다들 한유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영화제 공식 데일리지인 스크린 데일리는 그 경쟁 작품이 한 편 한 편 상영되고 나면 그 다음 날 별점을 매기거든요. 그런데 네. 버닝이 스크린 데일리지 역대 최고 평점을 오.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화 매체인 인디와이어라든지 헐리우드 리포터 같은 매체도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최고작은 버닝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수상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다들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창동 감독의 전작들이 모두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 시까지 모두 칸 영화제에 진출을 했었고 직전작인 시가 각본상을 수상하면서 칸이 사랑하는 남자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수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컸었던 거죠.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기대를 하셔서 정말 화제의 기대작이었는데 아쉽게도 본상 진출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버닝을 제치고 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아는 영화도 어떤 영화인지 조금 궁금해지는데 어떤 영화가 그 영광을 안았나요? 네, 대상격인 황금종려상은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만비키 가족이라는 영화에 돌아갔습니다. 네.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국내에 팬이 많은 감독인데요. 대신에 버닝은 황금종려상이라든지 심사위원 대상 같은 본상은 수상하지 못했지만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 그리고 기술상인 벌칸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네, 황금 종려상과 본상은 수상하지 못했지만 이 받은 상 영화계에서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영화 평론가라든지 영화 기자라든지 들로 구성된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에서 수여하는 상이고요. 네. 벌칸상은 뭐 촬영이나 미술이 뛰어난 영화, 그러니까 최고의 영화 기술을 선보인 영화들에 주어지는 기술 부문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버닝의 간단한 줄거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주인공은 20대 청년 종수입니다. 종수는 나레이터 모델로 일하고 있는 어릴 적 고향 우리 어릴 때 친구 같은 동네 살았잖아. 혜미를 우연히 만납니다. 혜미는 종수에게 자신이 곧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는데 그동안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에게 대신 밥을 챙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종수는 혜미의 집에서 아무리 불러도 좀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혜미가 아프리카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죠. 그리고 혜미의 귀국날, 공항에 마중을 간 종수에게 혜미는 아프리카에서 만났다는 청년 벤을 소개해 줍니다. 벤은 외제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고 딱히 직업도 없는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벤은 이런 해미와 종수의 말과 행동을 흥미로워하는데요. 종수는 반면 벤과 함께 다니는 해미가 걱정되기도 하고 묘하게 질투심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미가 사라집니다. 종수는 해미의 실종에 벤이 연관돼 있다고 느끼고요.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아직 상영 중인 영화라서 제가 뒷부분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끊으시나요? 아,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네, 이 세 인물의 아. 관계가 어떨지 네. 너무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빠져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기자님은 아무래도 영화 기자님이시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 영화를 관람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영화를 못 본 취준생들에게 솔직하게 영화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영화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버닝은 이창동 감독이 시 이후에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에요. 8년이라는 공백이 꽤 길다 보니까 어떤 영화를 또 들고 나올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창동 감독이 공허함과 무력감,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끼는 지금의 청년 세대, 지금의 젊은 세대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이 거장 감독이 어떻게 또 청년 세대를 바라볼까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원작은 한국에도 팬층이 두터운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 헛간을 태우다인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와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의 만남이란 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창동 감독은 소설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소설의 미스테리를 영화적 미스테리로 확장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적 미스테리라는 게 무엇인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봐도 일단 유아인 씨가 주연이 되면서 많이 주목된 것 같은데 스티븐 연이 나오네요. 이분 워킹데드에 나왔던 그분 맞습니다. 맞죠? 네. 헐리우드 배우까지 나오게 됐는데 배우들의 캐스팅 조합은 솔직히 어떤 편인가요? 그쵸. 이름만 들어도 사실 되게 궁금한 조합인데 네. 이제껏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을 보면 정말 당대 최고의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뭐 한석규 씨라든지 설경구, 문소리, 전도연, 송강호 씨 등이 출연을 했는데 이번에 버닝에서는 유아인이라는 좀 젊은 스타 배우를 기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작품 경력이 전무한 완전 신인 배우 전종서 씨를 오디션을 통해서 발탁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해주셨던 것처럼 워킹데드 그리고 옥자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스티븐 연 배우가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배우인데요. 이 스티븐 연까지 합세하면서 이창동 감독이 이제껏 같이 작업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조합으로 새로운 배우들을 데리고 작품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석규, 설경구 이렇게 이 배우들 한 명만 나와도 굉장히 영화가 이슈가 되는데 네. 정말 많은 배우들이 나온 것 같아서 캐스팅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영화 속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기자님이 꼽으신 주요 장면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꼽은 장면은 영화 초반에 해미와 종수가 오랜만에 처음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아프리카에? 첫 장면은 네. 술집에서 얘기를 나누는 그동안 열심히 장면인데요. 동무했거든. 어릴 적 동네 여행 친구였던 종수와 왜 해미는 하필 오랜만에 아프리카야? 만나서 술을 한 잔 기울입니다. 중요한 술자리에서 건 해미는 진짜 먹고 판토마임을 싶다고 하면서 자신이 곧 아프리카 그러면 여행을 입에 침이 떠난다는 나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맛있어. 이때 해미는 귤 껍질을 까서 먹는 동작을 마임으로 선보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이때 해미가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종수야. 만한 대사를 합니다. 이종수, 난 내가 먹고 싶을 때 항상 내 부탁 귤을 하나만 먹고 들어줄래? 있어. 이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 귤이 있다고 내가 키우는 생각하지 고양이 한 말고 마리가 있는데 여기 귤이 없다는 걸 잊어야 돼. 내가 아프리카로 그게 여행 다야. 가는 동안 네가 밥좀 중요한 줄 건 수 있어? 진짜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야. 고양이를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건가? 제 술 먹는 친구가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게 한 번 듣고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사실 어려운 단어로 이루어진 말은 아닌데 네네. 한 문장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없는 건 없는 거다,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면 먹고 오히려 싶다고 진실해지지 생각하는 못한다. 반면 없다라는 그러면 사실 입에 자체를 침이 잊어버리면 나오고 진짜 맛있어. 뭐든지 상상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지금 판토마임을 하는 것처럼 있는 것과 없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한 메타포로 등장하는 게 고양이와 우물입니다. 고양이
보일이의 밥을 챙겨주기로 했지만 종수는 혜미의 집에서 한 번도 고양이를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고양이의 이름이 보일이지만 사실 종수에겐 그저 보이지 않는 고양이일 뿐인 거죠. 네. 그리고 혜미는 어릴 적 자신이 우물에 빠진 적이 있다. 그리고 종수가 자신을 구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종수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장면들 또한 앞서 말한 의미와 같은 맥락인데 얘기한 것처럼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고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 영화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고 네. 혜미의 이 대사는 이 영화가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첫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혜미 대사가 참 쉬운 말인 것 같으면서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품고 있는 것 같아서 기자님이 첫 번째 장면으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또 다음 두 번째 장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면으로는 종수의 집에 놀러간 혜미와 벤의 만남을 그린 장면입니다. 종수의 집은 북한의 대남방송 소리가 일상적으로 들려오는 파주의 한 농가인데요. 그 집에 혜미와 벤이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벤은 파주라는 동네도 그렇고 그 동네에서 사는 종수도 그렇고 되게 이 인물들을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종수와 벤 사이에 혜미라는 캐릭터가 놓여 있는데요. 혜미는 삶의 의미를 구하고 싶어하고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자신의 얘기를 할 뿐이죠. 사실 이들은 서로 대화를 하진 않습니다. 지나온 삶의 궤적이 서로 달랐고 앞으로도 그 궤적이 다를 게 뻔한 세 사람이 한 프레임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묘하게 슬픈 감정을 안겨줍니다. 반면에 화면은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특히 그리고 희미하게 날이 밝아올 때쯤 벤은 종수에게 자신의 비밀스런 취미를 고백합니다. 네. 그 비밀스런 취미란 바로 가끔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또 이런 심오한 대사를 합니다. 옳고 그름은 없다. 자연의 도덕만 있다. 자연의 도덕이란 동시 존재 같은 거다. 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파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다. 반포에도 있다. 서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다. 이런 심오한 대사를 합니다. 네. 이 친구도 말을 그렇게 편하게 하는 편은 아니네요. 아까 그 혜미 네, 뭐 네. 귤 얘기도 그렇고 어쨌든 좀 심오한 의미가 있겠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다들 정말 이렇게 술자리에서 혜미 같은 얘기를 하고 내 친구가 와인을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얘 뭐야 하는 그쵸. 반응을 네. 보이게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또 굳이 풀이를 해보자라면 사실 자연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죠. 자연재해는 그저 자연 발생적인 현상일 뿐인 거고요. 네. 그렇기에 자연은 그 어떤 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지는 건 오히려 인간이죠. 그리고 여기도 존재하고 저기도 존재한다. 동시 존재라는 거는 결국 인간은 그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거잖아요. 바로 그럴 수 있는 건 신뿐입니다. 이 말은 즉 벤이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건 쓸모없는 것을 태우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일에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자연의 일 같은 것이라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벤의 미스테리함이 증폭되고 세 사람이 감정이 고조되고 휘몰아치고 또 부딪히는 장면인데 버닝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 장면이 아닌가 하면서 이 장면을 꼽게 됐습니다. 네. 네. 뭔가 대단한 장면은 없지만 이 세 인물이 대화하는 거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네. 뭔가 좀 이런 영화는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좀 100번 볼 때 다 의미가 다르게 맞아요. 다가올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꼽아주신 장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로 꼽은 장면은 종수가 비닐하우스를 찾아 헤매는 장면입니다. 벤은 종수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취미가 사라져 버려도 좋은 것, 재가 돼도 좋은 것,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벤은 종수가 사는 집 근처에서 자신이 곧 비닐하우스를 태울 거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때부터 종수는 자신의 집 주변에 불에 탄 비닐하우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쯤 혜미와는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종수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동네의 비닐하우스를 살피게 되고 혜미가 실종이 되고 불에 탄 비닐하우스를 찾아 헤매고 벤의 뒤를 쫓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미스터리 스릴러로서의 색채를 본격적으로 진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보면 볼수록 영화가 굉장히 매력 있고 분위기가 진짜 묘한 것 같은데요. 이 장면에도
어떤 이창동 감독의 숨은 의도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미스터리가 진해진다고 했는데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영화의 긴장감이랄까, 영화의 미스터리가 증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버닝에서의 영화적 긴장감, 미스터리라는 건 결국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은 진짜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혜미는 왜 사라졌고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리고 종수의 예감과 직감은 과연 우리가 믿어도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영화가 던져놓은 여러 단서들을 조합해서 납득 가능한 자기만의 해설을 만들어가는 건 영화가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관객이 풀어야 할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닝이란 영화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어렵기도 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창동 감독은 굳이 뭔가 영화를 낱낱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영화가 던져주는, 영화가 보여주는 감각과 정서를 잘 따라가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미는 굉장히 예뻐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대비가 되고 감정에 묘하게 빠져드는 것 같은데 영상미는 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네, 정말 이 영화의 미장센은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 아름다운 장면들은 바로 홍경표 촬영 감독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홍경표 촬영 감독은 곡성 그리고 마더 이런 영화들을 촬영을 담당했던 국내 최고의 촬영 감독 중 한 명인데요. 네. 영화적 긴장을 극대화시키고 일상의 공간을 종종 비현실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홍경표 촬영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버닝이 더욱 빛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코너 이름이 영화 직업을 만나다라서 직업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머리 남는 게 귤이랑 비닐하우스밖에 없어요. 저희가 좀 직업에 대해서 얘기도 해봐야 될 텐데 네. 오늘의 직업 힌트를 좀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너무 쉬운 직업들을 딱 영화 제목만 말해도 알 수 있는 네, 영화들을 택시 소개한 뭐 것 이런 거. 같아서 네. 오늘은 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해 봤는데 네네. 영화 캐릭터 직업이 아니라 바로 이창동 감독의 직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창동 감독을 영화 감독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 선생님 그리고 소설가,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을 한 분입니다. 예, 경북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그러면서 81년부터 81년까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 재직하던 때에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83년에는 신춘문예의 소설 전리라는 소설이 당선되면서 소설 등단을 하게 되죠. 네. 네, 국어를 전공하셨기에 아무래도 소설가로 전향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 전리 말고도 다른 소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창동 감독은 되게 뛰어난 단편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네. 그 단편 소설들을 묶어서 소설집 소지라던가 녹천에는 똥이 많다라는 그 소설집들을 출간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진짜로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는, 촉망받는 소설가였는데요. 소설가로 활동을 하다가 영화계에 입문을 한 건 90년대 들어서입니다. 93년부터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때 박광수 감독의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영화계에 본격적으로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소설의 시나리오를 써서 백상예술대상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창동 감독을 감독으로만 알고 있을 텐데 저도 그랬고요. 조금 더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드리자면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 국어 교사, 소설가 그리고 문화부 장관도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경북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81년부터 87년도까지 고등학교 국어교사에 몸을 담고 있다가 재직하던 중에 83년에 신춘문예 전리라는 소설이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됐는데 국어교사에서 소설가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했고 그렇다면 이렇게 소설가에서 영화 감독으로 좀 자연스럽게 변하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소설을 쓰면서 소설가 최인호 작가인가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분이 영화계의 소설을 각색을 하면서 이창동 감독이 영화계에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창동 감독은 그 40대가 돼서 감독 데뷔를 하게 됩니다. 97년에 초록물고기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초록물고기라는 영화 좀 오래돼서 기억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유명한 영화예요. 한석규 씨랑 심혜진 씨랑
명계남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였고요. 이후 초록물고기 이후에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시 그리고 버닝까지 만들게 되죠. 이창동 감독은 소설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창동 감독의 시나리오를 읽어보면 굉장히 소설 같다,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인물의 감정이라든지 상황의 디테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문장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부 장관으로도 재직을 했다고 했는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년 4개월 가량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이렇게 3편의 영화를 만들고 난 뒤에 참여정부 첫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는데요. 사실 국어교사,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화부 장관까지 이창동 감독이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거쳐갔지만 사실 이거를 관통하는 한 가지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글을 쓰고 싶다. 이 세상에 유의미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는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관직 같은 경우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창동 감독 외에도 이어령, 김명곤, 유인촌 그리고 지금 문화부 장관인 도종환 시인까지 문화예술계 인사들 중에서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교사로 있다가 소설가로 데뷔를 하면서 시나리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보통 영화 감독들이 이렇게 글을 좀 잘 쓰거나 시나리오를 좀 탄탄하게 쓰는 편인가요? 보통 한국에서는 그 감독이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게 되는 과정이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그 작품을 가지고 데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시나리오를 쓰는 감독이 좋은 연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영화 버닝과 이창동 감독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요. 기자님, 마지막으로 이 영화와 직업을 준비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기자님으로서 좀 의견 한마디를 주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소심해서 이 직업 저 직업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네네. 이것저것 많이 도전을 못 해봤는데 이창동 감독의 직업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한 가지 꿈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 네네. 여러 가지 꿈에 도전을 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굳이 지름길을 찾아서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이 40대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한 거잖아요.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40대에 영화 데뷔를 했지만 결국 지금은 거장 감독이 된 것처럼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쫓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요즘 이렇게 급하게 쫓기듯이 취업하는 분들에게 조금 많은 의미를 주는 말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네21의 이주현 기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 그리고 어떤 직업이 소개될지 많은 기대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위해 수고해주신 이주현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